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이 집 귀신이 될 자격도 없다. 가문을 지켜온 괴짝이 산산조각 나던 날, 3년 만에 돌아온 남편 덕출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 부정탄 소나치고 산 너머로 꺼지거라. 다시는 이쪽을 보지도 마라. 가문의 파멸 속에서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한 어느 시어머니의 처절한 명령. 달려야 해. 잡히면 안 돼. 어머님의 말씀대로 저 산을 넘어야 해. 어깨를 짓누르는 저 무쇠소치. 당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무쇠솥에 숨겨진 눈물의 진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 야단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망향령의 봄이 너무 고왔습니다.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산새 소리가 고갯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꽃가마가 망향령을 넘어서던 그 순간 순금은 가마창을 열고 봄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이토록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댁 마을이 있는 방향 하늘만 유독 탁했습니다. 봄볕이 환한 하늘인데 그 방향만 낮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치고는 색이 짙었고 봄 안개치고는 너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금은 한참을 그 하늘을 바라보다 이내 창을 닫았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은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보름 전 박 씨가 직접 꽂아주던 그 비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딸 하자. 그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사흘은 순금에게 생애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마당이 캄캄해진 시각, 살인문 너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순금이 눈을 떴습니다. 낮고 긴박한 목소리가 흙담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관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 말발굽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말, 무슨 큰 죄인을 잡으러 왔다는 말, 저 아래 그 마을 사람들이 죄다. 문 걸어 잠그고 숨었다는 말, 저 아래 그 마을,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순금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짐을 챙겼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시댁 마을 어귀가 눈앞에 나타나던 그 순간 순금은 굳어버렸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낯선 여인의 화려한 비단신이 아무렇게나 벗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들이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살림살이들, 엎어진 상, 그리고 흙바닥 한가운데 짓밟힌 채 반쪽이 부러진 가락지 하나가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가락지였습니다. 순금의 두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저 가락지가 왜 저기 있는 것인지, 저 비단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난장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금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손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부러진 단면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순금의 손바닥에 그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저 가락지가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왜 두 동강이 난 것인지 품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코끝으로 낯선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짙고 달큰한 분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비단신 주인의 냄새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벗겨진 그 신발은 곱고 화려했습니다. 정교하게 술을 놓은 비단 위에 아직 흙 한 점 묻지 않은 신발이었습니다. 이 집, 살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발 아래서 바스러졌습니다. 엎어진 상, 흩어진 살림살이들. 누군가 난동을 부린 흔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순금은 그 말을 믿으며 3년을 버텼습니다. 박 씨의 독설을 들으면서도 개울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범의 발톱 앞에 쓰러지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순금이 기다려온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탁하고 날이 선 무언가였습니다. 남편 덕출이었습니다. 덕출의 눈이 순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낯선 것을 보듯 한번 훑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이 아랫목에 앉아 순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품위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순금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날 선 독설도 없었고 딸을 맞이하는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순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만 한 번 주고 덕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출이 박 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돈 좀 내주시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아들을 향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없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덕출의 턱이 굳었습니다. 순금이 덕출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덕출이 순금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금이 벽을 짚으며 중심을 잡는 사이 머리에서 은비녀가 빠져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박 씨가 꽂아주던 그 비녀였습니다. 덕출은 그것을 발로 밟으며 지나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녀 표면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3년의 버팀이 저 발밑에 짓밟혔습니다. 덕출이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방 안의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났는데도 박 씨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저분이 왜 아들에게 달려들지 않는 것인지, 왜 저렇게 차갑게 서 있는 것인지, 순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발을 들였는지는 내 속사정이다. 그러나 이 집에 폐를 끼치고 가려거든 명심해라. 이 집 일은 내가 떠난 날로 끝났다. 덕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둘이 되고 셋이 되더니 이내 땅이 울릴 만큼 묵직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덕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방 안의 여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덕출이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무언가만 담겨 있었습니다. 덕출은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박 씨의 손을 뿌리치고 여인과 함께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순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순금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쫓아내는 사람이 눈빛도 아니었고 살리려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 바로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박 씨가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두 손으로 무언가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쇠소치였습니다. 크고 묵직한 소치였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다 놓고 다시 곳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지게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씨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소치 지게 위에 얹혔습니다. 박 씨가 밧줄을 꺼내 단단히 묶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대 풀리지 않도록 또 단단하게. 순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치, 왜 지게 위에 얹히는 것인지, 저 지게가 왜 나온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이 집 귀신이 될 자격도 없다. 당장 이 부정탄 소나치고 산 너머로 꺼지거라. 다시는 이쪽을 보지도 마라. 순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맞는 것인지, 이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지, 내 딸 하자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지, 순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 씨는 순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게 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순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보름 전이었습니다. 은비녀를 꽂아주던 그 손, 오늘부터는 내 딸 하자 하던 그 목소리,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 말 하나가 3년치 서름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이 산 너머로 가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라 하셨잖습니까? 분명히 딸이라 하셨잖습니까? 그 말에 박 씨의 등이 굳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금은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이 등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 이상함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가 완성된 지게를 순금 앞으로 밀었습니다. 순금이 지게를 잡았습니다.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쇳덩이가 가득 든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짚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왜 이리 무겁습니까?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박 씨가 순금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순금은 그 눈빛 앞에서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심해라. 이 솥은 산 꼭대기에 닿기 전에는 절대로 땅에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뚜껑을 열어봐서도 안 된다. 만약 중간에 힘들다고 솥을 내리거나 궁금하다고 뚜껑을 여는 날엔 너와 너희 친정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해라. 그 목소리가 귓속 깊이 박혔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망향령을 처음 올랐던 그날,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리지 마라. 열어보지 마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무게는 달랐습니다. 박 씨가 직접 지게 끈을 고쳐 메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순금의 어깨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손끝이 순금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순금은 그 손끝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를 막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세차게 저었습니다. 빨리 가라는 손짓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손짓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직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았습니다. 박 씨가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순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영 보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순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보았습니다. 등 뒤로 감춰진 박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순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솥의 무게가 어깨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리지 말라 했습니다. 열어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왜 그 말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 탈옥한 죄인의 처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망향령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게 작대기가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솥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덜컹덜컹. 이 무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산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것은 첫 번째 구비를 돌아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쾅! 굉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충격이 등판을 때렸습니다.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을 찧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등을 더듬었습니다. 화살이 무쇠솥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솥 표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뚫리지 않았습니다. 순금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박 씨가 이 솥을 지워보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이 크고 묵직한 무쇠솥은 관군의 화살을 막아낼 방패였습니다. 순금의 등을 지킬 방패였습니다.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 화살이 날아올 것을, 이 무게가 순금을 살릴 것을, 그래서 무겁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리지 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게 끈이 파고든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쾅! 또 솥이 막아냈습니다. 기괴한 쇠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관군의 말 한마리가 그 소리에 놀라 앞발을 들었습니다. 기수가 고삐를 잡으려 허둥댔습니다. 순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산 위로 달렸습니다. 탈옥살인범의 철을 살려보내면 우리가 공범이 된다. 잡아라. 그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이 길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비를 돌아서던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서리가 녹아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몸이 낭떠러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비명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솥이 무게가 반대쪽으로 쏠리며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짐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바위를 붙잡으며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손바닥이 찢겼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달렸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세 번째 구비를 막 넘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솥이 바위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쾅! 그 굉음이 터지는 순간 관군의 말 두 마리가 동시에 앞발을 들었습니다. 한 기수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고삐를 놓친 말이 산길을 역주행하며 날뛰었습니다. 대열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순금은 더 깊은 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박 씨가 준 방패였습니다. 이것이 박 씨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도 다리도 입술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달래가 바위 틈에서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댁 마을 방향이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짙고 붉은 빛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시댁에 불이 났습니다. 저 불길 속에 박 씨가 있었습니다. 딸이라 불러주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금의 손이 지게 끈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벼랑이었습니다. 달아나던 길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왼쪽은 깎아지른 바위벽, 오른쪽은 구름도 닿지 않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은 막혔습니다. 뒤에서 관군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등을 바위벽에 붙였습니다. 솥이 바위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관군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순금을 발견한 순간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승줄을 든 관군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여유로웠습니다. 잡힌 짐승을 몰듯 천천히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순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영영 보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소틀, 준비한 손, 지게끈을 고쳐 메어주던 손, 어깨 위에서 잠깐 멈추었던 그 손끝, 절대 내리지 말라, 열어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 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한 채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포승줄을 든 관군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고 육중한 울림이 발바닥 아래 바위를 진동시켰습니다. 관군들이 멈추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속이었습니다. 짙은 가시덤불 사이로 황색 줄무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더미만 한 몸집이었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범이었습니다. 포효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망향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관군의 말들이 앞발을 들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포승줄을 든 관군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셋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범이 천천히 순금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금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노랗고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느껴본 눈빛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온몸으로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금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범이 순금의 발 앞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산꽃 한 송이였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박 씨가 꽂아준 은비녀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순금은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꽃을 손에 쥐었습니다. 꽃잎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여렸습니다. 범이 몸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안개만 남았습니다. 순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솥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솥의 옆면을 짚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쇠였는데, 분명히 무쇠였는데, 체온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느꼈습니다. 이 솥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댁 마을 방향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짙게 붉었습니다. 불길이었습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관군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저 솥 안의 것을 봐야 했습니다. 박 씨가 무엇을 담아 보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금은 발을 뗐습니다. 친정을 향해 내려가면서도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은 내려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불길,
속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라 불러주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쓰러지듯 들어섰습니다. 한씨가 달려나왔습니다. 딸의 몰골을 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그을음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씨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순금은 그 품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러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씨가 솥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끈이 풀리는 순간 솥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자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한씨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순금은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살 자국이 표면에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 군데였습니다. 저 자국 하나하나가 순금의 목숨이었습니다. 박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국들이 생길 것을. 그래서 이 솥을 준비했습니다. 순금이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인 보자기. 여러 개가 솥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폐물이었습니다. 금비녀, 옷가락지, 은팔찌. 순금이 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하나씩 풀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집 살림이 이렇게 넉넉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아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로 갈수록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쓴 글씨였습니다. 사돈, 우리 집에 불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불이 번지기 전에 순금이만큼은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로 두는 순간 이 아이도 불길 속으로 함께 끌려갑니다. 내 딸 순금이를 다시 돌려보내니 부디 품어주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살아서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순금은 종이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정하게 돌아서던 박 씨의 등, 솥을 지게에 얹어주던 손, 절대 내리지 말라, 열어보지 말라 하던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어깨 위에서 잠깐 멈추었던 그 손끝, 딸이라 부른 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랬는지, 그 손이 왜 떨렸는지 알았습니다. 내쫓는 척 살렸습니다. 순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씨가 말없이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순금이 솥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그을음이 있었습니다. 검게 눌어붙은 흔적이었습니다.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박 씨가 이 솥을 불 위에 올린 흔적이었습니다. 순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을, 순금과 이 집을 연결하는 모든 흔적을 스스로 이 솥 안에서 불태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살렸습니다. 순금이 폐물 사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반쪽짜리 가락지였습니다. 순금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주워 넣어둔 것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순금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두 조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이 두 조각이 무슨 뜻인지, 박 씨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하늘이 붉었습니다. 망향령 너머 시댁 마을 방향 하늘이 짙게 붉었습니다. 불길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두 조각 가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한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순금은 엄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일어서는 이유를, 어디로 가려는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딸이 어떤 딸인지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엄마의 손을 가만히 거두었습니다. 솥을 친정 마당에 내려두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려두었습니다. 짐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맨몸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순금의 등 뒤에서 한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성이 다녀오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금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망향령을 올랐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무거웠습니다. 박 씨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라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서는 순간 불길이 보였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지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순금은 그 불길을 보며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타들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관군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금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길이 마을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불길을 피해 흩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달렸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녹개짝이 있었습니다. 범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패인 박 씨가 안방 선반에 올려두었던 그 괴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부의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이라 했습니다. 그 괴짝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되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이 당겨왔습니다.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말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거운 건 제가 다 지고 갈 테니 가벼운 곳으로 가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기 속에서 순금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3년의 서름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잃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직 잃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울음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기가 잠깐 거쳤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분명히 곁에 있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우리 딸아.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당겨왔습니다. 순금은 녹괭짝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서서 불타는 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꽃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연기가 망향령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박 씨가 저기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없었습니다. 끝내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낮고 육중한 울림이 땅을 울렸습니다. 순금은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불타는 시댁을 등지고 서 있던 순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황색 줄무늬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순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과 범과 순금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범이 몸을 돌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이 따라 걸었습니다. 망향령 길이었습니다. 범이 앞에서 걷고 순금이 뒤를 따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녹괭짝이 품 안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범이 멈추었습니다. 순금도 멈추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망향령 하늘로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신의 집이 있던 자리에서 가장 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박씨가 저기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모르게 해야 비로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씨의 마지막 배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순금이 고갯마루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타는 시댁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흙이 이마에 묻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이 무슨 뜻인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받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범이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고개 너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이 일어나 따라 걸었습니다. 망향령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는 덜 차가웠습니다. 친정 마당에 무쇠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려두고 갔던 그 솥이었습니다. 화살 자국이 세 군데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솥 바닥에 그을음이 보였습니다. 박씨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순금은 그 솥 앞에 섰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씨가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금은 엄마의 품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씨의 두 손이 딸이 등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범은 살인문 밖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망향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금이 새 삶을 시작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순금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순금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순금은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그냥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죄인의 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범이 서 있었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순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눈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느껴본 눈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온몸으로 알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순금은 오래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범은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순금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무쇠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금은 그것을 지나치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을 뻗어 솥의 옆면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순금은 알았습니다. 순금은 그 솥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말이 되지 않아야 더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망향령에는 그 뒤로도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산새가 울고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봄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노란 눈동자 하나가 순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금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